스탠리 로버트, 제임스 라우톤 콜린스 공저의 우베트남 참전 동맹국 엘라이 파티서페이션 인 비에트남 내에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여러 동맹국의 참전 배경 및 주요 전투성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 병력 최대 5만여 명을 파견한 한국군에 대하여 미군은 초반에는 극찬을, 후반에는 영전보다 못하다라고 평가하는군요. 베트남에서 한국 육군과 해병의 성공은 적에게 가한 많은 사상자와 한국군이 거둔 높은 사살자의 비율로 표현된다. 한국군은 자기 책임구역의 베트콩 조직을 심각하게 와해시켰다.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은 한국군에 대하여 고도의 도덕성, 전문성, 공격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어 중장은 한국군의 외곽 방어선과 수색작전에 대해 분석한 후 한국군이 소부대 작전에서 다른 그 어떤 파견 국가들보다 전문적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미군은 한국군이 계획을 치밀하고 완벽하게 수립했고 정확하게 실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장교들이 영어에 능숙해 미군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군은 군기가 매우 높았고 자신의 직업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기와 사기는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발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참전 초반에는 한국군 지휘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준비하는 모습에 미군 수뇌부는 한국군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상자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오해하였으나 1966년 1월 플라잉 타이거 작전에서 11명의 한국군이 192명의 베트콩을 사살한 전과를 보자 단숨에 뒤집어졌습니다. 파병 초기 한국군은 파병 인력을 선발할 때 한국군 각 사단에서 장성부터 일반 병사까지 가장 우수한 인력을 차출하여 선발했으며 원칙적으로 강제가 아닌 지원자 중에서만 선발했는데 당시로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외 파견에 대한 동경, 높은 공급 조언 등 조국을 대표해 공산당과 싸우러 간다는 자부심 등등 지원자가 넘쳐났기에 철저한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하되 파견 중 문제를 일으키거나 군기 위반 등 사고를 치면 즉각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사실 베트남전 파병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해외 파병이었기에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당시 군 수뇌부에서는 최고의 병사들을 내보내기를 원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병사들 역시 그에 합당한 동기를 스스로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과면에서도 장비는 상대적으로 열악했으나 최고의 성과를 항상 이루어내죠. 그러나 초반에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파병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군의 평가가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최초의 그 멋진 군인들이 점점 자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70년부터 71년까지 제1야 전군 사령관이었던 콜린 중장은 한국군은 헬기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 번에 작전 종결 후 다음 작전까지 너무 소극적이다. 한국군 2개 사단의 성과는 미군 1개 여단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혹평합니다. 콜린은 이전과 달리 한국군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자 오히려 소극적이 되었으며 덜 주는 쪽이 오히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콜린의 후임인 브라운 중장 역시 한국군은 융통성과 창의성이 없으며 자기 책임구역에 대해서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군은 자기 책임구역에 대해서는 베트콩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성과를 냈고 안전을 확보했으나 남베트남군과의 협력이나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군은 파병 동맹국 전체를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치밀한 계획과 전문적이었으며 전과면에서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혹평에 대해서는 그나름의 판단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의 일방적인 말이며 우리로서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전에 파병한 우리 군은 분명 완벽하지는 않았고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잘 싸웠다는 것이 미군의 평가라는 것이죠. 연도별 동맹국들의 파병 병력 현황 73년까지 주둔했는데 왠지 도표는 70년에서 잘렸군요. 우리를 비롯해 남베트남에 파견된 연합군 부대들은 각자 장단점이 있었지만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훌륭하게 싸웠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당수가 강제 징병되어 온 채 아무 동기부여도 되지 않았던 미군들이야말로 멘탈 붕괴에 직면해 있었지만 이 한국군 전시 작전권은 대한민국에 속히 반환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의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항, 즉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군 작전권이 대통령에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군 전시 작전권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 우리 대통령에게 있어야 할 군 작전권이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것이다. 주권 국가에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자주권 유무가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71년째 군 작전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는 주권 국가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랐고 경제대국 10위, 군사력 6위에 올라 있는데 가장 국가의 근본이 되는 군사 작전권을 식민지도 아닌데 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것이다. 전자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 환수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안보 공백을 우려하여 2015년 12월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에서 전자권 환수 1년을 앞둔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 오피스 세큐리티 컨설터티브 미팅 SCM에서 이전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 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자권을 한국에 넘긴다는 3대 조건에 합의하게 된다. 이때 전제된 3대 조건은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으로 해당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세세한 조건까지 충족하다 보면 환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전자권 환수를 조건에 의한 접근법으로 협의 방향을 돌려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은 전자권 환수를 위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사항조차 모조리 들어줘야 하는 등 종속 국가가 되는 처지가 되었다. 한국군에 대한 전자권은 미국에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된다. 전자권에 의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고히 해둔 덕분에 미국은 동북아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수 있었고 막대한 군사 무기 판매도 가능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분쟁을 막지 못하는 미국이 동북아에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군사 문제를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NA 이후로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사령관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대신 한국군을 지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을 허망하게 외교 절차는커녕 협약서 한 장 없이 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성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대주의적이고 능력 없는 지도자로 인한 문제가 크다. 하지만 당시 유엔군은 전자권이 이양된 이후에도 한국군이 직접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지만 전자권을 타국에서 운영한 전례가 없어 미국도 신중했던 것이다. 하지만 1951년 강원도 인제군에서 한국군 상군단 군단장 유재흥, 류재휘 1921년 8월 3일 2011년 11월 26일 이수정 물적으로 5위인데도 현리전투 1951년 5월 16일 5월 20일에서 대패하자 미국의 태도가 변한다. 당시 전 일본군 대위 출신 유재홍 군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전투 중 현장을 벗어나거나 도주하면서 지휘체계가 붕괴하면서 패배하였다. 스텔리